고속도로 1km도 못 갈던 나라가 정글을 뚫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소식에 전 세계가 킥킥댔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의 건설사들은 그건 무모한 모험이라며 비웃었고 한국 내부에서도 돌아올 수 있겠냐는 말이 나왔죠. 하지만 4년 후 그 낯선 땅 위에는 98km의 도로가 쫙 깔렸고 그 길은 오늘날 해외 수주 1조 달러라는 기적의 시작이 됩니다. 지금부터 전설이 된 그 첫 삽질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태국에서 한국 회사가 고속도로를 짓는다고? 도로 1km도 없는 나라에서 1965년 전 세계 건설사들이 웃음 지으며 흘겨보던 그 이름. 그 이름이 단 4년 만에 세계를 뒤집어 놓습니다. 제 이름은 이기철, 올해로 84세입니다. 지금은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자식들과 손주들 틈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해외 건설에 도전했던 1965년 태국의 그날입니다. 그때 저는 현대건설 토목 기술자 1기였고 김포공항 활주로에서 떠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파란색 작업복, 철모 대신 모자 하나 눌러쓰고요. 가방 하나엔 부식과 도면, 나머지 하나엔 꿈이 들어 있었죠. 그 누구도 그게 대한민국 건설업의 세계 진출 1페이지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1965년 늦가을 김포공항 활주로. 그곳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KBS 카메라들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고 가족들은 울고 있었고 옆에 서 있는 동료들은 말없이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그저 우리나라 건설회사도 해외로 간다는 자부심 하나로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사실 불안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고속도로가 단 1km도 없었고 우리는 해외 건설 경험은커녕 국내에서도 제대로 된 대형 공사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돈을 벌러 가는 게 아니다. 배우러 가는 거다. 이 말 한마디에 수십 명이 비행기에 올라탔고 그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개척자가 됐습니다. 도착한 곳은 태국 남부, 방콕에서도 한참 떨어진 밀림지대, 파타니와 나라티와 사이. 거기서 우리는 약 98km에 달하는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고속도로라지만 사실상 정글을 뚫는 작업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우리가 이 공사를 따냈다는 사실 자체가 세계적인 뉴스였다는 겁니다.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등 선진국 건설사 29개가 참여한 국제 입찰이었고 아무도 한국이 따낼 거라 생각하지 않았죠. 그들이 비웃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은 1965년 당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고 한국 건설업체는 해외 진출 경험 제로, 기술력도 장비도 국제 기준에 한참 못 미쳤으며 게다가 입찰 가격은 미화 522만 달러, 경쟁사보다도 훨씬 낮은 저가 전략이었죠. 세계는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실습하러 온 거겠지. 너희가 그 험한 정글을 뚫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 말이 들려올 때마다 우린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실습이야. 하지만 제대로 보여줄게.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죠. 솔직히 말하면 진짜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습니다. 도로공사에 필요한 진동 롤러조차 없었고 설계 기준은 모두 미국 엔지니어링 업체가 만든 국제 기준. 게다가 현지 언어도 통하지 않고 날씨는 연중 습기 가득한 열대 몬순 기후. 땅은 진흙보다 물은 라테라이트 토양. 장비는 대부분 한국에서 쓰던 중고 장비. 인력은 한국 기술자 현지 무경험 인부들. 문화는 말레이계 무슬림 문화로 가득했죠. 심지어 공사 시작 2달 만에 시공한 도로, 노반이 전면 재시공 판정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인 감리기사가 국제 기준에 안 맞는다고 판정 내린 거죠. 이미 깔아놓은 수금의 도로를 걷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이 과정을 견뎌내면 반드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 비가 오면 도로용 골재 자갈, 모래가 젖어서 아스콘 생산이 멈췄습니다. 가설 건조기를 돌려도 습기가 빠지지 않아 전 공정이 멈춰버렸죠. 그때 정주영 회장이 현장을 방문해서 드럼통에 불을 피워 자갈을 굽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기계 돌릴 돈 아끼고 철판에 펴서 불로 말려. 다들 반신반의했지만 그 방식이 기존 건조기보다 3배나 더 빨랐고 우린 곧 다시 아스팔트 도로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첫 해외 건설 프로젝트는 모든 것이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전은 곧 배움이 되었고 배움은 곧 자신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 무모했던 도전이 결국 대한민국 건설사를 전 세계에 쫙 깔게 될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태국에 도착한 첫날, 그곳은 우리가 상상했던 건설 현장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방콕에서 남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나라티왑, 파타니 지역. 지도에서 보면 태국 남부의 한 귀퉁이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는 전쟁터였습니다. 진짜로 총소리가 들려오는 지역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어디를 봐도 이곳에 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도착했습니다. 땅은 붉은 라테라이트 흙으로 차가 지나가면 푹푹 빠졌고 수풀이 우거진 정글은 벌레와 습기, 끊임없는 비, 스콜성 폭우. 여기에 언어는 말레이어, 태국어, 그리고 힌두어가 혼재되어 있어 번역도 안 됐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현지인들은 경계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 공사 장비를 훔쳐가거나 심지어 무장 게릴라가 작업장을 습격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공사 시작 몇 달 만에 기술자들 일부가 돌아가겠다며 사표를 썼습니다. 이건 공사가 아니라 모래밭에서 물 퍼붓는 짓입니다.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며칠 전 시멘트 20톤이 도난당했고 자갈 건조 작업도 비 때문에 멈춰버렸으며 진동롤러는 진흙에 빠져 있었습니다. 치사는커녕 하루 두 끼 제대로 먹기도 힘들고 병에 걸리는 인원도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해외 공사 경험이 없던 우리에게 국제 기준이란 말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첫 번째 시공 구간. 우리는 한국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도로 기반을 깔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인 감리 기사가 나타났고 한마디 했습니다. Redo all. This is below international standard. 전면 재시공. 국제 기준에 미달한다. 이미 수천 톤의 자재를 투입했고 시간도 엄청나게 들였는데 그걸 다 걷어내고 다시 해야 했습니다. 정말 피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기술자들은 시방설한 게 어떤 의미인지, 국제 단위와 재료 배합이 얼마나 정밀해야 하는지, 왜 세계 기준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밤을 새우며 시방설을 해독했습니다. 영어 한 줄 한 줄, 미국 공병단이 만든 기준을 해석했고 필요할 때는 미국 전문가에게 메일을 보내 자문을 구하기도 했죠. 이건 수업료야. 배우러 왔다고 했잖아. 정주영 회장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몸으로, 땀으로, 실패로 배웠습니다.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비. 그리고 또 비였습니다. 우기가 시작되자 아스콘에 쓰이는 자갈과 모래는 매일 물을 머금고 있었고 아무리 가설 건조기를 돌려도 습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포장하면 도로는 몇 달도 못 가 부서졌죠. 기술자들은 머리를 싸맸고 현장은 멈췄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그는 한참을 가설 건조기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기계 돌릴 돈 없다. 자갈을 굴비 널듯이 철판에 널고 밑에 불 피워 말려. 사람들은 처음에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모두가 입을 다물었죠. 그 말대로 드럼통에 불을 지펴 경유를 태우고 그 위에 자갈과 모래를 펼쳐 말리자 기존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건조됐습니다. 품질도 훨씬 좋았죠. 굴비 널듯 자갈을 굽는 정주영 방식은 그렇게 탄생했고 그날 이후 우리에겐 포기란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당시 우리가 들고 간 장비는 대부분 한국에서 쓰던 구형 중고 장비였습니다. 불도저, 로더, 굴삭기 등은 열대지방에서 버티질 못했고 진동 롤러조차 없었습니다. 도로의 생명은 다짐. 하지만 한국에서 가져온 23톤 소형 롤러는 진흙에서 그냥 빠졌습니다. 결국 독일에서 20톤짜리 대형 진동 롤러를 8대 수입했습니다. 그 가격은 수천만 원이 넘었고 공사 예산에 큰 구멍을 뚫었지만 그 장비가 들어온 날 현장은 달라졌습니다. 붉은 흙이 단단히 다져지고 도로 노반이 살아났죠.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길을 만들고 있구나 하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콘크리트 믹서기 직접 제작, 시멘트 운반 트럭을 개조해 벌크 탱크로 활용, 벽돌 찍는 기계를 직접 설계, 목재 가공기도 만들어냈죠. 우린 자재도
장비도 없지만 손은 있다. 기술자 한 명이 발명가였고 그 발명은 공정의 숨통을 틔웠습니다. 공사 중반쯤 현지 마을의 추장이 장비 부품을 도둑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 소장이 직접 그 마을을 찾아가 무릎 꿇고 호소했습니다. 이 도로는 당신 자식들을 위한 겁니다. 우리 건설에 손대지 말아달라. 그 후 그 마을에서는 도난 사건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자진해서 순찰까지 서주었죠. 어느 날은 비가 와서 작업복도 없이 비를 맞으며 자갈을 퍼나르는 한국 기술자를 본 현지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우리 마을에도 차가 올 수 있겠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우리가 짓는 건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희망의 길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모든 걸 걸고 있었다. 말 그대로 국가의 명운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에 실패하면 한국건설은 2번 다시 해외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명처럼 우리의 발목을 잡는 위기들이 줄줄이 찾아왔다. 그중 2가지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던 가장 큰 고비였다.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한다. 공사 후반부, 드디어 노반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서 아스팔트 포장 공정에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는 나름의 자신감이 붙은 상태였다. 드디어 고지가 보인다. 그러나 그 순간 치명적인 품질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포장된 도로가 일주일도 안 돼 갈라지고 꺼지기 시작한 것이다. 감리단은 즉시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현장을 조사한 결과 포장 두께가 설계 기준보다 얇았고 아스콘 혼합 비율도 국제 기준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 소식은 태국 정부에 전달됐고 우리 팀은 정식 경고장을 받았다. 한국 건설사는 국제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다.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전체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때 방콕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다. 태국 정부가 이 공사에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는 뜻이었다. 우리 기술진은 이 사태가 고의가 아니었음을 설명하려 했다. 당시 폭우로 인해 아스콘 배합에 들어간 골재가 일정 수분을 머금고 있었고 건조기를 돌렸지만 습도가 너무 높아 완전히 건조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포장 두께를 맞췄다 해도 내부 품질이 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 설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왜냐면 우리에게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이 뭘 알아? 경험도 없는 후진국 기술자들이 운 좋게 계약 따낸 것뿐이다. 태국 언론에도 일부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다. 한국 회사가 고속도로를 망치고 있다는 식이었다. 이 사태를 보고받은 정주영 회장은 분노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말한다. 다 걷어내. 한 번이라도 틀렸다면 전부 다시 해야 해.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가난할지 몰라도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하다는 걸 보여줘야 해. 그리고 곧바로 총 7.2km 구간의 아스팔트 전면 재시공이 결정된다. 기존에 부은 아스팔트는 전량 걷어냈고 골재를 다시 선별하고 가열했고 포장 기준을 2배로 강화했다. 한 태국 감리관은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전면 재시공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외국 업체는 그냥 변명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신뢰를 회복했다. 그때부터였다. 태국 정부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하지만 그 다음 위기는 기술이 아닌 문화의 문제였다. 공사 중반 이후 현지 노동자들과 한국 기술자들 사이에 잦은 갈등이 발생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데다 근무 태도와 문화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한국 기술자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하지만 현지 인부들은 기도 시간이면 무조건 중단했고 가끔은 하루아침에 10명이 퇴사하기도 했다. 왜 저 사람들은 이 중요한 공사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한국 같았으면 벌써 공정 2배는 진척했을 텐데. 서로 간의 불만은 점점 커졌다. 결국 한 현지 감독이 사직서를 내며 이탈했고 공사장 내부에서는 태국 사람들과는 일 못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그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던 한국의 한 현장 소장이 결정적인 행동을 한다. 매일 점심시간에 한국 기술자들과 현지 인부들이 함께 식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게다가 현지 인부들이 즐기는 음식도 따로 준비했고 식사 후에는 간단한 태국어와 한국어 수업까지 함께 했다. 또한 현지 아이들을 위한 임시 교실을 공사장 한편에 마련했고 인부들의 가족을 위한 병원 셔틀도 제공했다. 그 변화는 눈에 띄게 나타났다.
현지 인부들이 먼저 선생님 삼센이라 불렀고 작업 중에도 먼저 문제를 찾아와 보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노인은 말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인이 아닌 친구와 일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재시공 이후 포장 공정은 국제 기준보다 더 높은 품질로 완성되었다. 공정 하나하나에 현지 컨설턴트들이 놀라워했고 심지어 경쟁사였던 독일 회사 엔지니어도 찾아와 이렇게 말한다. 당신들이 한국에서 이 정도로 배웠다고는 믿기 어렵군요. 그 칭찬은 우리가 실수했던 바로 그 감리관에게서도 나왔다. 한국의 기술은 아직 미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태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공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자 태국 남부 신문에는 이런 헤드라인이 실렸다. 파타니와 나라티왑을 연결한 건 한국인의 손과 땀이었다. 한국의 무명 기술자들이 만든 98km의 기적.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은 신뢰를 쌓았고 세계는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고 우리 기술자들은 더 이상 후진국 기술자가 아니게 되었다. 우리가 쌓은 것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한국 건설의 국제화 1호 자존심의 첫 줄기였다. 1968년 2월 그날은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다. 비가 자주 내리던 태국 남부의 하늘이 거짓말처럼 맑았고 공사 구간 전체에 아스팔트가 완벽히 깔린 순간 기계도 사람도 말도 멈췄다. 그 자리에 서 있던 우리는 웃지 않았다. 모두 울었다. 세상은 우리가 해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했다. 고속도로 1km도 없던 나라, 첫 해외 프로젝트, 기술도 장비도 경험도 없었던 무명의 기술자들이 무려 98km에 달하는 고속도로를 국제 기준 이상으로 완성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도로 한 줄이 아니었다. 태국 정부는 감격했다. 공사 준공식에서 당시 태국 도로청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 도로는 단지 두 도시를 잇는 길이 아닙니다. 태국과 한국, 두 나라의 마음을 잇는 우정의 길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도로에 이름을 붙였다. 그 이름은 타논 까울. 뜻은 한국인의 길이었다. 6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도로는 그렇게 불리고 있다. 이 공사는 사실 손해였다. 수주 금액은 약 522만 달러였지만 현장 비용 증가와 공기 연장으로 인해 총 540만 달러를 들였고 결국 현대건설은 3억 원이 넘는 적자를 안고 돌아와야 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한 조각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그러나 정주영 회장은 이 말을 남긴다. 이건 수업료다. 그 값으로 우린 경험을 샀고 세계를 배웠다. 그리고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다. 이 말은 사실이었다. 이 프로젝트 이후 현대건설은 태국 정부로부터 6건의 고속도로 공사와 1건의 항만 공사를 연달아 수주한다. 그리고 이 경험은 대한민국 건설업 전체의 실력을 키우는 분기점이 된다. 태국에서의 경험은 곧이어 펼쳐질 중동 건설 붐의 교두보가 된다. 1973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62km 고속도로를 2,400만 달러에 수주한 것이 그 신호탄. 1976년 사우디 주베일 산업단지 공사, 이어 이란 사우스파 가스전, UAE 바라카 원전 등 수십조 원 규모의 글로벌 초대형 프로젝트를 따내며 한국건설의 전성기가 시작된다. 이 모든 시작은 정글에서 자갈을 굽고 불을 피워 비를 이겨낸 사람들에서 비롯되었다. 한 독일 기자는 중동에서 한국건설 현장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독일보다 장비가 뒤졌지만 독일보다 더 뜨겁게 일했다. 한국은 스스로 세계 시장의 길을 깔았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고 누구도 믿지 않았던 그 싸움에서 우리는 결국 이겼다. 그리고 그 첫 페이지는 바로 태국의 작은 시골 도시에서 시작됐다. 이후 60년. 대한민국 건설업계는 해외 수주 누적 1조 달러를 돌파한다. 반도체, 자동차와 함께 국가를 떠받치는 3대 산업 중 하나가 되었고 지금도 매년 수백 건의 해외 공사를 진행 중이다.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과 미국까지 Made by Korea가 새겨진 건축물은 전 세계에 퍼져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건 단지 건설 기술이 아니었다. 장비도 아니었다. 그건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이었고 나라를 짊어졌다는 책임감이었고
현장에서 손으로 길을 만든 무명의 사람들이었다. 1965년 늦가을 김포공항 활주로. 그날 떠나던 젊은 기술자들은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잘못하면 한국은 다시는 못 나온다. 우리가 해내면 한국의 이름을 세계에 남길 수 있다. 그들은 해냈다. 실패는 있었지만 포기는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깔아놓은 길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 건설 산업이 있다. 이제는 중동에서도 유럽에서도 심지어 미국에서도 한국 건설사가 주요 프로젝트를 따낸다. 스마트 시티, 탄소 중립 도시, 대형 플랜트.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건 미래의 인프라다. 그 모든 출발점. 그 첫 단추는 태국 파타니와 나라티와 사이의 98km였다. 지금도 태국 남부의 어느 도로 위에서는 현지 주민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이 길은 한국인이 만든 길이야. 그들은 우리에게 길을 준 사람들이지. 그 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 하나다. 길은 누구나 깔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진심이 담긴 길은 세대가 지나도 절대 잊히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걷고 있는 이 세계 속의 길. 그 길은 아무도 믿지 않던 한 나라가 비를 견디고 흙을 다지고 자갈을 구워서 만든 길입니다. 그 이름은 타논 까울. 한국인의 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사람은 왜 길을 만들까요? 어디론가 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운반하기 위해서? 아니요. 진짜 이유는 희망을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1965년, 대한민국은 고속도로 하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정글 한복판에서 도저히 만들 수 없을 것 같던 고속도로를 완성했습니다.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장비는 낡았고 언어도 문화도 날씨도 모두 낯설었습니다. 매일 비가 쏟아졌고 자갈은 젖었고 사람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건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첫 발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든 도로의 이름은 타논 까울 한국인의 길. 현지인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사실은 그들이 도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고 믿음을 쌓았다는 증거입니다. 손해를 봤지만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세계 기준을 배웠고 국제 감각을 익혔으며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길이 없었다면 경부고속도로도 없었고 중동 신화도 지금의 스마트 시티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흘렀습니다. 지금 건설 현장에 있는 수많은 젊은 기술자들은 그들이 깔아놓은 길 위에서 또 다른 미래를 짓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땅이 질척거려도 길을 잇는 사람들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 건설의 DNA는 그날 그 정글에서 불을 피워 자갈을 구운 그 순간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세계 속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정글에서 자갈을 굽고 비를 뚫고 길을 낸 그 손길이 있었기에 지금의 K건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겠죠. 그 뜨거운 도전의 DNA,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단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감동 피플이었습니다.